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종호입니다. 22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총만 안 들었지 여야가 상대방을 향해 증오 가득한 전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야권은 정치적 쟁점을 앞세우면서 특검법 공세로 대여 압박을 강화하고 여당은 수세적 방어에 몰두하는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그런데 여권에서 감세 카드로 분위기 반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매번 민주당에 끌려다니던 국민의힘이 모처럼 선제적인 공격에 나선 건데요. 금융투자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을 통해 민생 회복에 나서겠다는 생각입니다. 야당 내에서도 일부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 내부 반발도 있어서 안을 흔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정치적 속내도 담긴 듯합니다. 이태희 기자가 구체적인 제안들을 소개합니다. 국민의힘이 22대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포함한 감세 법안을 1호 당론 법안으로 우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총선 참패 이후 야당에 잇따라 정책 주도권을 뺏겼다는 지적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당이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국회에서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금투세 폐지 법안은 개미 투자자들이 국회 앞에서 촛불 시위를 하며 꾸준히 폐지를 촉구해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종합부동산세 폐지 법안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종부세의 과도한 세부담, 이 부분에 관해서는 늘 개편해야 된다는 문제인식을 갖고 있고 대통령실도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도한 세금은 적절치 않다며 종부세는 완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특히 박찬대 원내대표와 고민정 의원 등 야당에서 종부세 폐지 제안이 나왔었던 점을 들며 수용을 압박했습니다. 상속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대통령실과 여당 모두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당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감세 법안을 순차적으로 발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60조 원 가까운 세수 결손을 기록한 상황에서 감세 포퓰리즘만이냐는 반대 여론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정부 여당의 종부세 폐지 추진에 민주당은 공개적으로는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당의 정체성과 맞지 않다는 강성 지지층의 반발을 의식한 걸로 보이는데 내부적으로는 조세 정책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전면적인 조세 정책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전제로 징벌적 성격이 큰 종부세를 폐지하는 방안까지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가구 1주택에 대한 소득이 없는 분이 고가의 집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종부세를 물게 하면 이건 어떤 면에서는 좀 억울하죠. 그런 측면들을 보완해야 된다. 하지만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부자 감세라는 강성 지지층의 반대가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대선 때 종부세 완화 의사를 내비쳤던 이재명 대표도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후 공약 추진을 접은 바가 있습니다. 재산세, 종부세 과도하게 올라간 거 차츰차츰 조정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한 입장도 애매합니다. 앞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금투세 폐지는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예정대로 진행되는 게 맞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투세 도입으로 주식시장이 폭락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지도부 관계자는 개미 투자자 등을 고려해 폐지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선 등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론 중도층 확장이 절실하지만 핵심 지지층 반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세금 완화 정책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꺼낸 종부세 폐지 추진에 민주당 흔들기라는 정략적인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고 일단 말을 아끼는 분위기입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민주당은 연일 특검법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국회에서 거부권 행사로 막혔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종합특검이란 이름으로 다시 발의했는데 내용이 상당히 강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원구성과 관련해서 법대로 하자고 했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다수결, 즉 의석수로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최원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원 첫날 당론 1호 법안으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했던 민주당이 오늘은 이른바 김건희 종합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검사 시절 윤석열 대통령과 수차례 갈등을 빚었던 이성윤 의원이 대표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무슨 일을 저질러도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 특권도 성역도 있을 수 없습니다. 21대에서 폐기된 특검법에선 수사 여부가 불분명했던 명품 수수 의혹과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을 명시하는 등 수사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수사 인력도 해병대원 특검법보다 7명 많은 110명까지 투입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결정할 전담 판사도 특별검사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는데 과거 특검법에는 없던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추후 이화영 전 부지사의 술자리 회유 의혹, 대장동 수사 조작 의혹 등에 대한 특검법도 줄줄이 발의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또 원구성 법정 시한인 다음 달 7일까지 합의가 안 되면 표결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여당이 반대하면 합의 안 해주면 합의될 때까지 미룹니까? 그게 어디 법입니까? 여야 모두 법사위와 운영위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21대 국회 전반기처럼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북한이 우리 서북도서 일대에서 사흘째 GPS 교란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확인된 피해만 800건 가까이 되는데 어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북한이 다시 오물풍선을 살포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차정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전 서해 5도 일대에서 GPS 교란 신호가 탐지됐습니다. 사흘째 이어진 북한의 GPS 공격에 서북도서 어민들은 애를 먹고 있습니다. 8시부터 8시 10분까지 계속 안 들어왔고요. 조업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근데 어디다 하수연도 할 데가 없고 인천과 경기 지역에서 GPS 수신 장애가 발생했다는 신고는 사흘 새 780건이 접수됐습니다. 우리 군 함정이나 항공기 피해는 없는 걸로 파악됐는데 전문가들은 민간 장비의 전파 교란까지 막을 항제밍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전용 안테나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어제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 무력 시위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이동식 발사대 18대가 일렬로 도열해 동시에 발사했는데 훈련보다는 과시용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대한민국 깡패 정권과 괴뢰 군대를 정포둔하여 강력하고도 압도적인 전쟁 수단으로 정부는 북한의 몰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도발 행위는 정권의 실체와 수준을 전 세계에 자백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를 멈추지 않는다면 정부는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모든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며 우리 군은 내일부터 북풍이 예보된 만큼 북한이 오물풍선을 다시 살포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대국민 안전 조치를 최우선으로 강구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북한은 방사포 무력 시위 영상을 공개하면서 비밀 암호 지령문이 전송됐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실제 한국의 전술핵을 쏘는 핵 타격 작전 방식으로 훈련했다는 걸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6년 전 김정은과 트럼프가 누구의 핵 단추가 큰지 경쟁했던 일이 생각납니다. 윤동빈 기자입니다. 북한은 이번 방사포 발사가 국가 핵무기 종합관리체계를 가동해 진행됐다며 당중앙군사위에서 비밀 암호 지령문이 전송됐다고 했습니다. 비밀 암호 지령문이 전송되고 통합 화력 지휘 체계에 의한 대대 일제 사격이 진행됐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핵 보유국처럼 핵무기 사용 절차를 공개해 핵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미국은 대통령이 이동할 때 이른바 핵 가방을 들고 가는데 핵 공격을 결정하면 ICBM이나 잠수함 등의 300자 암호 코드가 전송되고 현장 장교 2명의 대조 작업을 거쳐 핵무기가 발사됩니다. 2018년 김정은이 자신의 책상 위에 핵 단추가 있다고 과시하자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이 더 크고 강력한 핵 버튼이 있다고 응수하게 됐습니다. 2022년 핵무력 정책법을 제정한 북한은 김정은이 핵무기와 관련된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명이 결정을 하는 거고 그 결정을 이행하는 체계 자체를 제도화했다라는 것이지 여전히 김정은의 결정은 분명해요. 미 의회를 중심으로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다시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수용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어제 최태원 SK 회장에게 1조 원이 넘는 재산 분할을 해주라는 세기적 판결이 있었죠. 그런데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부동산 관련 소송전도 진행 중입니다. 아트센터 나비는 SK 서린 빌딩에 입주해 있는데 SK 측은 임대 기간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입장이고 노 관장 측은 이혼 소송 시작 후 갑자기 나가라고 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재판을 정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SK그룹 본사 건물인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 4층에 노소영 관장이 운영하는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이 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어머니의 워커힐 미술관을 이어받아 2000년 12월부터 이곳에서 운영 중입니다. 건물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4월 임대 계약이 2019년 9월 종료됐으니 나가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SK 측이 1년 전 퇴거를 요청했지만 아트센터 나비는 오늘도 이렇게 전시장을 개방했습니다. 내년엔 국제 전자예술 행사도 열릴 예정입니다. 노 관장 측은 이혼 소송이 시작된 뒤 갑자기 계약 해지를 통보한 건 무효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노 관장 측은 이혼 소송 재판부의 판결 취지를 검토해달라고 했습니다. 노 관장에게 1조 3,800억 원을 안겨준 이혼 소송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아트센터 나비를 나가라고 요청해 노 관장의 지위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SK 측은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재판 결과는 다음 달 20일 나올 예정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재판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비자금 300억 원 메모 그리고 어음 증거였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이 증거들에 대한 판단이 핵심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상고심의 쟁점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담 기자, 1심에서는 이 비자금 메모, 어음 없었잖아요. 어떻게 2심에서 나온 겁니까? 네, 1심 재판부는 노소영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도가 1.2% 수준이라며 사실상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선 SK 성장에 기여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부친의 정경유착 논란을 불사하고 비자금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이 메모와 어음은 노소영 관장의 어머니 김옥숙 여사가 갖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어떤 내용이 적혀 있습니까? 네, 노 관장 측은 1991년 노 전 대통령이 비자금 300억 원을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건넸고 최 선대 회장이 성경건설 명의의 액면가 50억 원짜리 어음 6장을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옥숙 여사는 1998년 4월과 1999년 2월에 비자금 메모를 작성했는데요. 각각 성경 300억 원이 기재돼 있었다고 합니다.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반박 증거를 내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최 회장 측도 어음의 존재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노 전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 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해 담보조로 건넨 어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비자금을 받은 게 아니라 반대로 돈을 주기 위한 어음이란 건데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로서는 최태원 회장 측의 설명보다는 노소영 씨 측의 주장이 좀 더 사리에 맞거든요. 이 어음을 왜 받았느냐, 300억 원을 줬기 때문에 받은 거냐, SK건설 쪽에서 300억을 앞으로 주겠다는 약속으로 준 거냐, 상고심에서 그게 가장 핵심으로 보이고요. 네, 2심 재판부는 SK그룹이 급성장한 배경에는 이런 비자금이 있었고 이게 비록 정경유착이긴 합니다만 노 관장이 여기에 기여했다 이렇게 인정한 거죠. 네, 섬유회사였던 성경은 1980년 재계 1위를 제치고 덩치가 10배나 큰 대한석유공사를 인수했습니다. 당시 여러 의문이 제기됐지만 신군부 시절 의혹은 묵살됐습니다. 재판부는 성경의 태평양증권 인수와 이동통신 사업 진출 과정에서도 노 전 대통령이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 근데 아버지잖아요, 노 전 대통령이. 근데 방패막의 역할을 했다고 이게 딸인 노소영 관장이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아버지가 한 일을 노 관장의 기여도로 계산할 수 있는지는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일각에선 노 관장이 직접 관여를 안 했지만 아버지의 후광으로 기업이 성장했기 때문에 기여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비자금 자체가 불법적인 돈이었다고 한다면 이 돈이 SK그룹에 들어가서 기여를 했다는 것이 인정하는 부분이 과연 옳은가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최태원 회장 쪽에서 문제를 삼을 겁니다.
결국 어음을 비자금을 받았기 때문에 준 건지 아니면 또 노 전 대통령의 기여가 딸의 기여로 이어질 건지 이게 대법원에서 아주 핵심 쟁점이 되겠군요. 김자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한 성인 영화 배우와 관련된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48년 미국 역사상 전직 대통령의 유죄는 처음입니다. 배심원단은 34개 혐의를 모두 인정했는데 법원은 7월 11일 트럼프에게 형량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먼저 서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맨해튼 법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판정에 나와 있습니다. 전직 성인 영화 배우 스토미 데니얼스가 자신과의 성관계를 폭로하지 못하게 거액을 건넸는데 이 자금이 회사 돈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자신의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 달러, 우리 돈 1억 7천만 원을 법률 자문비로 속여 회사 장부에 기재한 혐의 등입니다. 전 세계의 이목을 끈 12명 배심원단의 결론은 유죄였습니다. 이 사건 관련 34개 혐의 모두가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이 난 겁니다. 미국 역사상 형사재판 유죄 판결을 받은 첫 전직 대통령이란 불명예도 안게 됐습니다. 트럼프는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I'm a very innocent man. This was a rigged trial by a conflicted judge who was corrupt. It's a rigged trial, a disgrace. 법원은 오는 7월 11일 트럼프에 대한 선고를 내립니다. 보호관찰부터 최대 징역 4년형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입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되는 전당대회에 앞서 선고가 내려지고 다음 달 바이든과의 첫 TV 토론도 앞두고 있어 트럼프의 정치적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이번 판결이 미국 대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1심이어서 어떤 형이 선고되더라도 대선 출마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가 독이 될지 득이 될지는 전망이 엇갈립니다.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만큼 양측 지지층이 결집하는 계기가 될 텐데 누구에게 유리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신은석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So I kind of feel a little bit sad for America that we had a former sitting president that's a convicted criminal now. 유죄 판결 직후 술렁이는 민심을 잡기 위해 양진영은 곧바로 여론몰이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대선에서의 지지층 결집을 강조했습니다. The real verdict is going to be November 5th by the people. 바이든 대통령도 오늘 기부해달라며 트럼프를 막을 방법은 투표뿐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백악관은 법치를 강조해 트럼프 범죄자 프레임을 내세웠습니다. 외신은 엇갈린 판세 전망을 내놨습니다. 일각에선 이번 판결이 유권자 선택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희생양 프레임으로 대세론을 굳혔듯 오히려 호재가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So I think this is something that's going to encourage a lot more people to be supportive of President Trump. 반면 유죄 판결 시 트럼프 지지 철회 의사를 밝힌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경합주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Really for undecided or voters, this could make a big difference. 트럼프와 바이든의 최근 지지율 격차는 1.2%포인트로 초박빙 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의대 증원이 입시 절차상 마무리됐지만 정부와 의료계 갈등은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오히려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장은 6월부터 큰 싸움을 시작하겠다고 했고 의대 교수들은 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의정 갈등이 더 큰 경량에 빠지는 건 아닌지 송민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깜깜한 서울 도심에 촛불 행렬이 이어집니다. 의사협회 추산 집회 참가자는 5천여 명. 단상위에선 격한 말들이 쏟아집니다. 우리들이 깡패입니까? 저희가 왜 대한민국에서 계약이 대상이 돼야 되는지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 강행으로 한국 의료에 사망 선고를 내렸다며 사실상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6월부터 의료농단에 대한 큰 싸움을 시작합니다. 교수님들께서도 기꺼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개원이 봉지기에 동참을 촉구해 의료계 전체의 집단 행동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의대 교수들은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증언을 통해 의대생 학습권 등을 침해했다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진화에 나섰습니다. 25학년도 그 입학 정원은 확정된 상태입니다. 이런 이 집단 행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환자들과 소통을 본격화하며 의료개혁 동력 확보에 나섰습니다. 만약에 제 가족 중에 의사를 만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면 너무나 불안하고 또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신장이식 수술의 수가 인상을 약속하며 의료계 달래기에도 나섰습니다. TV조선 송미선입니다. 내년도 의대 증원 확정 소식에 입시 현장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27년 만에 의대 입학의 문이 넓어진 데다가 지역 인재 우대 방침까지 더해져서 이른바 지방 유학도 늘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전략자기에 들어간 건데요. 의대 외에도 입시가를 뒤흔들 중대 변화는 또 있습니다. 박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입시 1번가 서울 대치동에 당장 불어닥친 바람은 지방 유학입니다. 26개 의대가 지역 인재로만 1913명을 뽑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충청도까지 통학을 하는 아이디어도 나옵니다. 집은 대치동 살면서 충청도에 원룸을 얻어가지고 아침에 서울서 충청도를 가는 거야. 거기서 학교를 수업을 하고 다시 대치동에서 수업을 해요. 넓어진 의대문을 두드리려는 이른바 N수생이 대거 나올 거란 관측이 큽니다. 이렇게 의대 도전자가 늘어나는 게 자신에게 유리할지 불리할지 저마다 셈법도 복잡합니다. 재수생 비율이 좀 늘어났다고 해가지고 되게 걱정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또 그만큼 공대나 그런 쪽에 들어갈 자리가 생기는 거고 하니까 또 괜찮은 건가 싶기도 했어요. 학원가를 강타한 건 의대 입시만이 아닙니다. 내년도 수도권 대학과 국립대 등이 전공을 정하지 않고 뽑는 신입생은 3만 8천 명. 올해보다 4배 늘어난 규모로 전체 신입생의 30%에 이릅니다. 자율전공 확대에 따른 입시 전략도 막막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참고할 과거 자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유전공에 대한 입결은 기본적으로 모르죠.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데 올해는 지금 그게 없기 때문에 문제라고 얘기해요. 수험생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시교육청 등이 주최하는 공공 입시 상담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대선 때 백현동 아파트 용도 변경을 해준 건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고 말해서 이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재판에 출석한 국토부와 성남시 공무원들은 국토부의 협박은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국토부가 공문을 보낸 것 자체가 압박이라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권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굳게 입을 다문 채 선거법 위반 재판에 출석합니다. 국토부 지시나 협박 없었다고 증언 이어가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성남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변경해 이른바 옹벽 아파트를 짓도록 한 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라고 발언해 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재판에 나온 국토부와 성남시 공무원들의 증언은 달랐습니다. 국토부 공무원은 용도 변경은 지자체 사안이라 나선 적 없다고 했고 성남시 공무원도 국토부가 협조 공문을 보낸 적은 있지만 협박이나 압박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국토부 협조 공문에 따르지 않으면 징계나 처벌도 받을 수 있어 그 자체가 압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부산의 한 마트 주차장에서 부탄가스 5천여 개가 연쇄 폭발했습니다. 주차된 차량 10대가 불에 타고 이 파편이 사방으로 튀면서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담배꽁초가 원인으로 추정됐습니다. 하동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트 주차장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연신 폭발음이 이어집니다.
불길 사이로 검은 물체가 사방으로 튑니다. 휴대용 부탄가스통입니다. 펑펑 하면서 불길에서 밖으로 날라서 옆에 건물도 가고 공터에도 가고 막 그랬죠. 화염은 주차된 차들까지 덮쳤습니다. 불은 부산 명지 신도시의 한 마트 인근 인도에 쌓여있던 5천여 개의 부탄가스통이 연쇄 폭발하며 일어났습니다. 마트 주차장에는 이렇게 불에 탄 부탄가스 수백여 개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30m 떨어진 인근 건물 2층까지 파편이 튀었습니다. 불길은 출동한 소방당국이 20분 만에 잡았지만 차량 10대가 불에 탔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마트에 식자재를 납품하던 업체 직원 4명이 부탄가스통 상자 옆에서 담배를 피운 사실을 CCTV를 통해 확인하고 이들이 벌인 담배꽁초 때문에 폭발이 일어났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멀찌감치 보면 그 담배를 뿌린 듯한 액션이 보이기 때문에 조사를 한 거고. 경찰은 또 인도 위에 부탄가스를 적재한 마트 관계자 등을 상대로도 과실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서울 강남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하고 도망친 6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범행 13시간 만입니다. 경찰은 이별 통보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은아 기자입니다. 남색 반팔을 입은 남성이 뒷짐을 진 채 골목길을 서성입니다. 잠시 뒤 경찰차들이 잇따라 골목으로 들어서고 경찰관들이 차에서 내려 인근 공원으로 달려갑니다. 어제 오후 6시 50분쯤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흉기로 살해한 뒤 도망갔던 60대 남성이 범행 13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이 검거된 장소입니다. 당시 남성은 자해를 시도하다 경찰에 제압됐습니다. 경찰서로 압송된 남성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계획적으로 범행 저지르신 건가요? 흉기는 미리 좀 준비하신 건가요? 네, 감사합니다. 남성은 피해 여성 중 어머니와 사귀다 최근 헤어지자는 말을 들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살해하고까지 피해자를 불러서 엄마하고 헤어져라 라고 하니까 그동안 신랑이 하다가 사고를 친 거죠. 남성은 범행 후 택시와 버스 여러 대를 갈아탔고 긴팔 옷을 벗어버리는 등 경찰 추적을 따돌리려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교제살인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절도 전과만 19범인 소매치기범이 붙잡혔습니다. 지갑을 훔치다가 피해자에게 들킨 듯하면은 목격자인 양 연기를 하기도 했는데 예사롭지 않은 범인의 연기가 CCTV에 남겨졌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색 점퍼를 입은 남성이 지하철역에서 한 여성을 바싹 뒤따라 계단을 내려옵니다. 왼손에는 검정색 비닐봉투를 들고 있습니다. 앞서가는 여성의 가방에서 지갑을 슬쩍 하더니 순식간에 비닐봉지 아래로 숨깁니다. 여성이 이상한 낌새에 돌아보자 남성은 범인을 목격한 것처럼 앞쪽을 가리키더니 피해자와 함께 범인을 쫓기까지 합니다. 잠시 뒤 남성은 유유히 현장을 벗어납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도난 신고를 할까 우려해 남성은 자신이 지갑을 찾았다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돈은 고도로 다녔어요. 잡으려고 했는데 그거 던져버리더라고요. 다치지진 않으셨어요? 위험하게 왜 쫓아가셨어요? 범인은 직접 영무실에 찾아가 지갑을 맡기기까지 했지만 일주일 뒤 또다시 범행을 벌이다 잠복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절도 혐의로 체포영장 집행하겠습니다. 변호인은 선임할 수 있고 관리인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절도 전과만 19범으로 지난 2월 출소한 뒤 2달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 씨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구속 전 모습을 드러낸 뒤 일주일 만에 언론 앞에 선 것이기도 한데요. 일주일 사이에 김 씨가 다리를 저는 모습을 보여서 의문을 자아냈습니다. 앞서 사고 당일 김 씨가 유흥주점 앞에서 비틀거리며 걷는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는데 김 씨 변호인은 걸음걸이가 원래 그렇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김호중 씨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강남경찰서에서 나옵니다. 지난 24일 구속된 지 일주일 만에 신병이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검찰 송치 앞두고 따로 하실 말씀 없으세요?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 씨는 경찰서 계단에 내려오면서 다리를 절뚝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확인 결과 다리를 다친 의료 기록은 찾지 못했다고 했지만 김 씨 소속사 관계자는 원래 발목이 좋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일 김 씨가 다녀간 음식점과 유흥주점 종업원의 진술과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정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또 김 씨가 매니저에게 직접 대리자수를 부탁한 것으로 보고 범인 도피 교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매니저에게 대리자수를 지시한 소속사 대표와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한 소속사 본부장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김호중 씨 대리자수 지시한 혐의도 추가되는데 여전히 혼자 매니저한테 대리자수 시켰다는 입장 그대로신가요? 검찰은 남은 구속기간 20일 동안 보강수사를 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오늘까지가 종합소득세 납부 기간이죠. 더불어 돌려받지 못한 세금을 환급해주겠다는 세금 환급 플랫폼의 광고도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고 광고하지만 막상 가입하면 돌려받을 세금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불만도 나오는데요. 급기야 세무사회가 한 세금 환급 플랫폼을 공정위와 국세청에 잇따라 고발하면서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윤서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온라인 대화창에 세금 165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알림이 뜹니다. 세금 환급 서비스 플랫폼의 광고입니다. 하지만 개인 세금 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가입해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세금은 13,000원뿐입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속았다는 반응에 개인정보 유출까지 걱정합니다. 좀 정보를 입력해서 보면 영원이다 이렇게 나오고 걱정이 많이 되기도 하는데 사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SNS와 이메일 등을 통해 쉴 새 없이 날아오는 광고도 공해라고 말합니다. 월세를 납부하는 날마다 계속 오는데 좀 짜증이 났어요. 그냥 무시를 하고 그냥 냅뒀는데 주기적으로 다시 날아오더라고요. 하지만 세금을 아낄 수 있어서 유용하다는 소비자도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잘 알지 못했던 그런 숨은 그런 세금 환급 이런 것들을 좀 상세하게 알려주는. 세무사회는 한 세금 환급 플랫폼을 개인정보 침해와 허위 광고 혐의로 공정위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플랫폼 업체는 환급액이 없으면 수수료를 환불해주고 있고 개인정보도 사후에 파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정책 홍보하면 뭔가 딱딱한 이미지가 연상되는데요. 일부 공공기관이 이색 홍보로 국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래퍼가 축제를 홍보하고 또 끼가 넘치는 직원은 유튜브로 정책을 알리기도 했는데요. 유혜림 기자가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나는 2학년 찬호울 참이 받은 친구 춤추고 어린이가 시장을 누비며 랩을 합니다. 아빠와 만든 장기자랑 영상에서 순수한 랩을 선보인 초등 래퍼 찬호울 군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5년차를 맞은 동행축제를 알릴 방법을 고민하다 노을 군을 섭외했는데 누적 조회수가 1,500만 회를 넘어섰습니다. 얼마나 좋았어요? 목성만큼. 사람들이 시장을 많이 알아줘서 제가 너무 행복해요. 앞으로도 많은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기관사님, KTX 청룡 세계로 가! 기관사복을 입은 여성이 열차 안에서 파격적인 춤을 춥니다. 실제 기관사 출신 직원이 만든 신형 KTX 청룡 홍보 영상으로 벌써 260만 명이 봤습니다. 제 흥과 끼를 회사를 홍보하는데 접목을 시키면 어떨까, 그런 내가 더 회사를 즐겁게 다닐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충주시가 참신한 홍보로 인기를 끈 후 다른 기관들도 앞다퉈 아이디어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익관 광고랑 좀 다르고 좀 친근하게 느껴졌고요. 좀 새롭고 좀 재밌는 영상이다 보니까 되게 흥미롭고 그랬습니다. 재밌고 유쾌하게 격식을 덜어낸 공공기관들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다가가고 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AI 산업 발달로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전력 수급 청사진을 내놨는데 최대 3기의 원전을 새로 짓고 현재 개발 중인 소형 모듈 원전 SMR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장윤정 기자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622조 원을 투입해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입니다. 이 클러스터 가동을 위해서만 2042년까지 7기가와트, 2050년까지 10기가와트의 전력이 필요합니다. 반도체 공장과 데이터 센터, 전기차 등 전기를 많이 쓰는 산업과 소비재가 늘어나면서 2038년 전력 수요는 129.3기가와트에 달할 전망. 지난해 여름 기록한 최대 사용량보다 31기가와트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총괄위원회가 전력수급 기본계획 실무안을 내놨습니다. 대형 원전으로 충당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한 기가 1.4기가와트가 되는 대형 원전이 최대 3기가가 들어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2038년까지 최대 3개의 대형 원전을 새로 건설하고 차세대 원전인 소형 모듈 원전, SMR도 1기를 투입합니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량도 2030년까지 3배로 확대합니다.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신규 원전 건설안이 포함된 건 2015년 이후 9년 만으로 지난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고사 상태에 빠져 있던 원전 생태계 부활에 큰 힘이 될 전망입니다. 오늘 공개된 실무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 국회 보고 등을 거쳐 연말쯤 최종 확정됩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이번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는 무탄소 전력 비중을 2038년까지 70%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려면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함께 늘려야 하는데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장혁수 기자입니다. 체르노빌 사고 이후 세계 최초로 탈원전을 추진했던 이탈리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심각한 전력난을 겪은 이후 원전 재도입에 나섰습니다. È importante in questo momento, visto che bisogna decarbonizzare, e il nucleare potrebbe essere una di queste possibilità.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원전 신규 건설이 포함된 건 전기요금 상승을 최소화하면서 전력 수요와 탄소 중립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고민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량도 크게 늘려 무탄소 발전 비중을 2030년 53%, 2038년 70%로 높여간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런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용 후 해결료를 처리할 곳이 없어 2만 톤에 달하는 고준위 방패물을 원전 안에 임시 보관하고 있습니다. 6년 뒤면 임시 저장 시설이 포화 상태에 다다르지만 관련 법은 아직도 국회 벽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규 원전 부지 확보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원전 같은 경우는 어떤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 불확실성이 크게 존재합니다. 건설 착공이 지연이 될 경우에 그 물량이 다른 무탄소 전원에게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늘어나는 설비 용량을 감당할 송전망 구축과 환경 파괴 논란 등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21%로 떨어졌고 부정평가는 처음으로 70%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번엔 정당 지지도와 별도로 반년 만에 정당 호감도도 조사했는데 상당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황선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3%포인트 떨어진 21%였습니다. 총선 직후 기록한 23%보다 더 낮은 취임 이후 최저치입니다. 특히 서울에서 6%포인트 큰 폭으로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포인트 올라 처음 70%대에 진입했습니다. 거부권 행사와 해병대원 수사 외압 논란이 부정평가 이후에 10%를 차지했는데 최근 윤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통화 내역이 잇따라 보도되면서 부정 여론이 커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당시 해외 출장 중이던 이 전 장관과 통화에서 해병대원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직접 해명 요구와 관련해 참모들에게 자칫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비춰질 수 있어 부적절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들께서 이거는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습니다. 반년 만에 조사된 정당 호감도에선 국민의힘이 7%포인트 떨어진 27%로
민주당은 물론 조국혁신당보다 낮았습니다. 정당 지지도와 달리 정당 호감도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들의 각 정당 지지 가능성을 가늠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을 축하한다며 보낸 난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일부 의원들이 거부하겠다며 내다버렸습니다. 이 땅 거부권 행사를 문제 삼은 일종의 퍼포먼스로 보입니다만 정치가 아무리 냉정하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할 일인지 시청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장세희 기자 리포트 보시고 판단해 보시죠.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앞에 화분에 담긴 난이 놓여 있습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진실 규명을 거부한 대통령의 난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메모지가 붙어 있습니다. 일부 난들은 이렇게 의원실에서 다소 떨어진 복도 한가운데 버려지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대 국회 당선인 전원에게 보낸 축하난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일부 의원들이 받지 않겠다며 내다버린 겁니다. 이렇게 많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건 입법 권력을 너무 무시하는 것인 거죠. 특검법을 거부한 대통령은 저도 거부한 것입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김준영 의원, 민주당 김원희 의원 등도 축하난을 버렸다고 인증하는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다만 민주당 정청래,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나는 죄가 없다며 잘 키워 물러날 때 돌려주겠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반면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난에 물을 주는 사진과 함께 대통령 지지율도 쑥쑥 오르길 기대한다는 덕담을 남겼습니다. 축하의 마음 받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 표현할 수 있는 게 오히려 더 선진국형 정치 아닐까. 합리적인 비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할 생각입니다. 국민의힘은 너무나도 옹졸한 정치라며 협치를 걷어찬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인도가 살인적인 폭염으로 초비상입니다. 수도 뉴델리 기온이 52도를 넘어서면서 자동차 운전대를 잡다가 화상을 입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급순환도 심각해서 인명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급수차가 도착하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물 호스를 차지하려 쟁탈전을 벌입니다. 하루 한 번 오는 급수차 물로는 턱없이 부족해 주민들은 급순환에 시달립니다. ये गाड़ी की तरह आधी नहीं आनी चाहिए जो पाइप पकड़ लिया वो हमारी है जो जंग जीत लिया मतलब ये पानी भरना जंग जीतना है. 인도 전역에 펄펄 끓는 불가마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 뉴델리는 기온이 52.3도까지 올라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자동차 운전대에 화상을 입거나 수돗물에서 끓는 물이 나올 정도의 폭염에 전력 공급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बुरा हाल था फीलिंग क्या फीलिंग तो अपने घरों में घुसे हुए हैं बाहर निकल नहीं सकते वो फीलिंग यही है. 열사병은 16,000건이 발생했고 어제 하루에만 19명이 숨진 데 이어 지난 3월부터 최소 60명이 폭염으로 사망했습니다. So I think mortalities will continue to rise. Number of heat-related mortalities will continue to grow. 기상당국은 정점이 지났다면서도 일부 지역엔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번 폭염도 기후변화로 인해 엘니뇨와 라니냐 현상이 반복된 탓이라는 분석입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기후변화로 우리 바다도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양식업 피해가 잇따라 우려가 큰데요. 우리 연구진이 자구책을 내놨습니다. 고수온에 강한 어종 개발에 나선 건데요. 오늘 바다의 날을 맞아 이성진 기자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수온이 28도까지 오른 남해의 한 양식장. 폐사한 우럭들이 하얗게 배를 드러낸 채 여기저기 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올 여름도 연안 수온이 평년보다 1도에서 1.5도씩 높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양식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고수온에 강한 어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대왕 북발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물고기가 대왕 북발입니다. 고수온에 강한 대왕 바리와 저수온에 강한 북바리를 2종 교배에 만들었는데 수온 변화에 강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왕 북바리는 열대 지방에 사는 대왕바리의 특성을 닮아
30도가 넘은 고수온에서도 생존하고 10개월 만에 1kg 이상 성장합니다. 식감은 횟감으로 인기 있는 토종 북바리와 비슷합니다. 찰기도 있고 쫀득쫀득한 맛이 일품인데 뱃살 부분은 고소한 기름 맛도 많이 나서. 하지만 평균 수정률과 부화율을 더 높여야 하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성성숙을 위한 호르몬 주사 등 실험을 하면서 여러 폐사도 있었고, 최근에는 제주 해역에 서식하는 벤자리의 양식 가능성도 확인했습니다. 수온, 염분, 환경 변화에 강한 어종으로 지금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식 어종, 양식 품종 개발 가능성을 확인을 하였고, 고수온에 강한 어종들은 3년 뒤 양식 어가에 보급하는 게 목표입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전후 예술인의 사랑방이었던 명동 대포집 은성에서 탄생한 명곡이죠. 시인 박인환이 즉석에서 시를 쓰고 극작가 이진섭이 곡을 붙였습니다. 1958년 은성집 외아들이 서랍을 예대에 합격했습니다. 문단의 주당, 시인 변용로가 축하한다며 대포장 가득 막걸리를 따라줬습니다. 청년이 빈잔을 돌려드리려다 찌꺼기가 남아서 바닥에 털었습니다. 시인이 따귀를 때리며 호통쳤습니다. 어디 감히 귀한 술을 버리느냐. 그 뒤로 술이든 음식이든 남기지 않으려 했다는 청년이 바로 배우 최불암 씨입니다. 대포집들은 잔술에 간단한 공짜 안주를 곁들이다 타산이 안 맞아 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 초 막걸리 2잔에 10원, 술적실 국 한 그릇이 5원이었습니다. 잔술과 낫담배는 가난한 문학 청년의 낙이었습니다. 낫담배를 사고 잔술 2잔이라도 마신 날은 2시간 집까지 걸어야 했다. 법으로 생맥주와 칵테일에만 허용되던 잔술이 모든 술로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탑골공원 뒷골목에선 21도짜리 빨간 소주를 종이컵에 8알쯤 채워 1,000원을 받곤 했죠. 그러던 지난해 국세청이 사실상 허용하면서 서민의 사정을 살펴주는 신상품으로 떠올랐습니다. 과음을 삼가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세태가 함께 투영돼 있습니다. 팍팍한 일상에 또 그나마 작은 숨결을 틔워주는 게 복권입니다. 지난 1분기 복권을 산 집이 근래 처음으로 열의 한 가구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복권 한 장이 인생 역전의 희망을 복권시켜주기를 꿈꾸며 또 사고 또 긁습니다. 흔히 인사치레로 술 한잔 하자고 합니다. 붙여 쓰는 한 단어, 한잔 하자는 간단하게 한 차례 마시자는 뜻입니다. 잔을 주고받는 어울림이 있습니다. 잔술은 그러나 혼술이기 십상입니다. 혼자 동전으로 복권을 그어대듯 한 잔 또 한 잔. 세상 한 구석에서 외로워서 마셨다. 외롭지 않기 위해 혼자 마신다. 잔술은 역설입니다. 위안이자 외로움입니다. 삶에 치여 컬컬한 서민의 목을 달고도 쓰게 넘어갑니다. 5월 31일 앵커 칼럼 오늘 흔들릴 때마다 한 잔이었습니다. 오늘 강원과 경기 북부를 시작으로 내일은 중부지방과 경북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부터 밤사이 강원과 경북 지역에서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고 쌀아구박이 떨어지며 요란할 수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강원과 경북에 5에서 최대 20,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10mm 정도로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서쪽 지역은 오후부터 차츰 맑아지겠고 밤에는 비가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 서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1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동풍이 부는 동해안 지역은 다소 쌀쌀할 수 있겠습니다. 내일 특히나 서해상과 동해상에 바다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강원과 경북 지역은 모레도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이후로는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31일 금요일 뉴스나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